심장질환 질환의 분류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심근병증은 전체 심장질환 중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범위인 57.4%와 비교하면 거의 25분의 1 수준인데요. 보험료를 보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절반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보다 더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이란 것이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은 싹둑, 꼭 필요한 것만 딱 알려드리는 보험 디자이너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100% 후회하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비싸게 산 경우죠. 가격이 비싸도 대안이 이거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더 저렴한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물건을 샀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심지어 비싸게 샀는데 딱히 필요하지도 않다면 이건 더더욱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데 비싸기만 한 특약, 충분히 저렴하게 다른 특약을 대체할 수 있는 특약들, 이런 특약들을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 전문적인 의학 정보, 약관의 내용, 발병 통계, 그리고 보험료까지 비교해서요. 설계사인 저라면 절대 가입하지 않을 특약들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보험 안에 하나쯤 들어가 있을 법한 10개를 추려봤습니다. 10개의 특약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첫 번째 특약은 암수술비입니다. 암은 기대염연까지 생존했을 때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이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요. 항상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즉 걸릴 확률도 높지만 걸렸다 하면 매우 위험한 질병이란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께서 암보험을 고민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암수술비 특약 많이들 가입하시죠. 암종에 상관없이 암수술을 하면 특정 금액을 받는 특약인데요. 얘가 왜 문제일까요? 암수술의 가격을 보면요. 40세 남자 20년 납 90세 만기 보장금액 1,000만 원의 보험료가 1회만 지급되는 것이 12,590원, 매년 지급되는 것이 17,660원입니다.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사실 금액만 봐서는 감이 안 옵니다. 같은 보장금액의 암 진단비와 비교를 하면요. 암 진단비 1,000만 원의 보험료는 15,420원입니다. 암 진단비와 1회만 받는 암 수술비의 단가 차이는 약 20% 정도가 나는데요. 모든 암 환자의 80%, 즉 5명 중 4명은 암 수술을 해야지 암 진단비와 효율이 비슷해지겠죠. 그럼 과연 모든 암 환자 5명 중 4명이 암 수술을 할까요? 2021년도 아산병원의 암 환자 통계를 보면요. 한 해 수술 건수는 약 22,000건 정도입니다.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신규 암 환자 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총 환자 대비 수술 환자 80%를 유추해내기에는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즉 수술비를 가입할 바에는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몇 년 뒤 암 수술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암 수술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때를 대비해서 비싸도 암 수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걱정이라면 암 수술보다는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통합수술비로 전반적인 수술을 보장해주는 특약인데요. 당연히 암 수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복, 개흉, 개두같이 몸을 여는 관열 수술을 하면 4에서 5종이 해당돼서 5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오고요. 몸을 열지 않는 비관열 수술을 하면 3종이 해당하는 100만 원이 나오는 이 특약의 가격은 18,170원입니다. 5종을 제외하면 보장 금액은 적은 편인데요. 매년 지급되는 암 수술비와 비교해보면요. 보험료는 1에서 5종 수술비가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커버하는 범위, 큰 수술에서는 큰 보상 금액이 나온다는 점에서 암 수술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두 번째 특약은 암 입원 일당입니다. 흔히 암으로 입원하면 하루당 돈을 받는 특약이죠. 암 입원 일당은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과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직접치료라는 문구가 생소하실 겁니다. 암 직접치료는 암 자체를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 그리고 말기암 환자에 대해 연명 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흔히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집적 치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집적 치료가 아닌 것은 뭐냐? 암 자체의 제거나 증식 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조적 성격의 치료들을 말하는데요.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 치료 후 발생한 통증, 불면, 불안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보통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보면요.
직접 치료를 위해 1일 입원하여 10만 원을 보장받는 보장이 1,190원입니다. 암진단비 1,000만 원 보험료의 66% 정도 수준인데요. 암 직접 치료 목적으로 60일을 입원해야 암 진단비의 효율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암 입원 일수에 대한 통계를 보면요. 2022년 기준 짧게는 갑상선암 2.1일부터 길게는 방광암 15.7일로 대략 5에서 7일대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몇 번의 암이 재발한다고 해도 70일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은 2만 원에 572원인데요. 보험금은 작지만 500원대면 이 정도면 가입해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친구는 보험료만 보면 저도 넣고 싶은 특약입니다. 그런데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을 넣으려면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암 입원 일당 특약을 가입할 바에는 그 금액만큼 진단비를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세 번째 특약은 뇌출혈 진단비입니다. 암 다음으로 걱정되는 질병이 바로 뇌혈관, 심장질환이죠. 이 중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를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약 8%대, 뇌경색이 약 57%대, 나머지인 기타 뇌혈관 질환이 약 34%대입니다. 이 전체 범위를 커버하는 보험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특약인데요. 보험료를 보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보험료는 12,490원이고요. 뇌출혈 진단비는 1,990원입니다. 뇌출혈은 기본적으로 상위 특약인 뇌혈관 진단비로 대체를 말씀드리는데요. 뇌혈관 진단비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한도를 올리고자 한다면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입해서 수술 시 비용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 네 번째 특약은 뇌전증 진단비입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인 이상을 일으켜서요. 의식소실, 발작, 행동 변화 같은 뇌 기능에 일시적 마비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질환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간질로 알고 계시죠. 가족력으로 혹은 주변의 환자들을 보고 이 특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뇌전증의 코드는 G40 뇌전증과 G41 뇌전증 지속상태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의 가격 비율은 약 30%로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뇌전증은 70에서 80%가 약물치료로 치료 또는 관리가 가능한데요. 치료비는 당연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뇌전증 환자 중 30%는 수술적 치료가 들어가는데요. 뇌전증의 수술은 1에서 5종 수술비나 엔대질병 수술비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즉 비싸게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특약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뇌전증 특약도 특정 상황을 제외한다면 절대 가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다섯 번째 특약은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입니다.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은 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망률이 5%에서 1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런 무서운 질병에 대한 특약이 왜 필요 없다는 걸까요? 급성 심근경색의 보장금액 1,000만 원당 보험료는 2,460원입니다. 여기에 비교해볼 특약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인데요. 급성 심근경색에 협심증 등이 포함된 허혈 심장 질환까지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1,000만 원당 5,310원으로 급성 심근경색에 비해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진단율을 살펴보면요. 전체 심장 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 정도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범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57%입니다. 즉 진단 확률에 비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의 보험료가 과하게 비싸다는 것이죠. 급성 심근경색이 진단되면 치료 방법은 관상동맥을 뚫어주는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과 혈전용해술입니다.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은 수술비에서 지급이 되고요. 혈전용해 치료비 특약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대안은 역시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는 겁니다. 2배 가격 차이지만 발병률을 생각하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죠.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여섯 번째 특약은 심근병증 진단비입니다. 심근병증은 심근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모임을 말하는데요. 비후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제한성 심근병증 등이 있습니다. 분류상의 코드는 I42와 I43인데요. 아까 살펴봤듯 심장질환 분류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심근병증은 전체 심장질환 중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범위인 57.4%와 비교하면 거의
25분의 1 수준인데요. 보험료를 보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절반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보다 더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이란 거죠. 심근병증은 생활 방식 개선이나 약물 치료들로 개선이 될 수 있지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심각할 경우 심장 보조기구나 심장 이식까지 고려되는데요. 그래서 진단비를 가입하는 것보다 1에서 5종 수술비 혹은 엔대 수술비 같이 포괄적인 수술비로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7번째 특약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입니다. 부위에 따라 중증질환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중증질환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로 나뉘는데요. 둘 다 부위만 다르고 약간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이 걸렸을 때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가가 급여 의료비의 90에서 95%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진단만 받는다고 산정특례의 혜택을 볼 수는 없고요.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중증질환자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면요.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연간 1회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부분 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약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보장의 범위입니다. 약관상 중증질환자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정의를 보면요. 약관상에서 정한 상병 코드에 해당되고 약관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즉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만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건 사실상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비슷한 범위인데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혈전용의 이 포함된다는 점이죠. 그럼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혈전용의 치료비를 합친 보험료하고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중증질환 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와 심장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의 보장금액 1,000만 원의 보험료는 각각 8,560원, 15,050원입니다. 합치면 23,610원이죠. 그런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에 혈전용의 치료비를 더하면 8,980원으로 절반도 안 합니다. 물론 산정특례 진단비가 세부적인 상황들로 범위가 더 넓기는 하지만요. 그게 보험료를 2배 이상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들의 조합으로 대체가 가능한 특약이죠.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8번째 특약은 1에서 8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에서 가장 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1에서 5종 수술비라는 특약인데요. 수술을 부위와 방법에 따라 5개의 종으로 분류해서 가벼운 수술에서는 적은 금액을, 큰 수술에서는 큰 금액을 보장하는 수술비입니다. 하나의 특약으로 전반적인 수술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수술비 보장의 중심이 되는 특약이죠. 2021년에 1에서 7종 수술비 특약이 출시된 이후에 1에서 8종, 1에서 9종 수술비까지 나왔는데요. 현재는 1에서 9종은 판매가 중단되어서 1에서 8종 수술비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숫자가 높아져서요. 범위나 스펙이 올라간 느낌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에서 8종 수술비는 ADRG 수술 코드 기준으로 총 531개의 수술을 보장하는데요. 600개가 넘는 수술을 보장하는 1에서 5종에 비해 수술의 범위는 좁습니다. 그리고 동일 질병에 대해서 보장하는 금액을 보면 백내장, 용종 제거 같은 작은 수술에서는 1에서 5종이 크게 보장을 받고요. 위절제술, 심장 이식 수술 같은 큰 수술에서는 1에서 8종이 크게 보장을 받습니다. 가격 차이를 보면 1에서 8종이 높게 나왔지만요. 보장의 성격을 봤을 때 이 보험료 차이는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특약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보장 범위에 있습니다. 1에서 8종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수술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수술들이 급여로 가능하지만 여전히 비급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많고 꼭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9번째 특약은 창상봉합치료비 특약입니다. 창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 즉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는데요. 이걸 봉합하는 수술이 상해 수술비에서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일부라는 말은요, 이 봉합술을 상해 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특정 조건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바로 금봉합술 또는 변연절제술이 시행된 경우입니다. 금봉합술은 환부가 근육까지 침범했을 때 봉합을 하는 거고요. 변연절제술은 봉합 전 환부의 오연부를 절제하는 시술입니다. 이 두 개에 해당되지 않으면 단순 창상봉합술이라고 해서 상해 수술비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온 특약이 바로 이 창상봉합 치료비입니다.
금봉합이 아니더라도 변연조치술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는 특약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약관상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환보의 크기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앞면 또는 경보는 3cm 이상, 그 외에는 5cm 이상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고요. 그 이하는 지급이 안 됩니다. 즉 모든 창상봉합술에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보험료를 보면요. 동일한 보장에서 상해수술비의 76% 수준인데요. 창상봉합이라는 좁은 범위의 보장치고는 지나치게 비싼 감이 있습니다. 몇 번을 꿰매는 수술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큰 수술이라면 보통 상해수술비에서 대비가 되니까요.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마지막 10번째 특약은 질병사망 특약입니다. 사망보장은 내가 살아서 받는 돈이 아니죠. 내가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내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사망보험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니까 사망보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사망보험을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가입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손해보험에서 가입하는 질병사망 특약인데요. 최대 8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의 범위를 보면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둘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망의 원인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살과 실종입니다. 이 모든 원인을 포함하는 범위가 바로 일반사망인데요. 이 일반사망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요.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80세 만기보다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 80세 만기가 더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질병사망의 보장 범위가 더 좁은데 가격은 더 비싼 것이죠. 이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몇몇 손해보험사에서 질병사망이 연계특약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넣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2025년도 현재에는 질병사망이 연계특약으로 들어가는 회사는 없습니다. 즉 질병사망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이상 설계사인 제가 절대 가입하지 않는 10개의 특약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증권을 펼쳐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특약이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라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신다면 절대 보험을 전체 해지하지 마시고요. 해당 특약만 설계사한테 연락해서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특약의 보험료가 10,000원이라면요. 그걸 20년 동안 내면 그 특약의 가격은 240만 원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조금만 줄여도 전체 보험료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큰 돈이 절약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특약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기존에 가입하신 증권에서 많이 보는 특약들입니다. 여러분은 물론이고 내 가족, 주변 지인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법한 특약들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